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22년 8월 4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큰 변곡점을 만들 만한 지표는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1번은 주택시장지수인데요. 보시면 이제 원년희하게 하락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거의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근접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주는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완연히 하락세로 진입한 듯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장기순 채권 매수인데요. 미국으로 유입되는 채권 매입 자금의 합입니다. 보시면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계속 달러가 미국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강달러가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 기본적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은 한동안 또 지속될 걸로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건축 허가 건수인데요. 건축 허가 건수는 주택시장 지수나 30년 모기지 담보대출 금리를 보시면 거의 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추세적으로 하향입니다. 건축 허가 건수도 계속 전월 대비로 줄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보면 거의 이제 좀 완전히 이제 바닥을 향해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드로 진입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레드북 소매 판매입니다. 미국의 대형 마트 중심의 소매 판매 지수인데요. 보시면 이제 전월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의 지표인데 변동성이 별 크진 않다가 갑자기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러 변수들이 각 가정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무슨 의미이냐 하면 100원을 빌렸는데 금리가 1%일 때는 한 달에 한 1원만 내서, 아니 10%일 때 100원을 빌리면 한 달에 약 1원만 내면 되는데 이게 2%로 올라가 버리면 2원이죠. 1원에서 2원 됐으니까 100%로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금리가 올라갈수록 그만큼 더 변동성이 커지게 가계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소매 판매도 지금 어찌되었던 하락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우가 약 5% 부근이니까 여기까지 내려가긴 내려갈 텐데 이 와중에 어떤 영향을 시장에 주면서 내려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5% 근방까지 내려가는, 너무 급격하게만 내려가지 않으면 경기 침체는 없다고 보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산업 생산입니다. 생산의 이 증가세가 좀 감소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시면 이게 전년 대비로 비슷한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평년에 한 4% 정도 됐었거든요. 이제 3.9까지 내려왔고,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 구간에 진입한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30년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평년 수준이 4%입니다. 근데 이제 고점인 6% 근방을 찍고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금리 상승의 효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고요. 임금하고 남아있는 에너지 부분인데, 이번에 나온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를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엄청난 영향을 세계 경제에 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에너지는 이제 뗄 수 없는 거고요. 부동산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에너지 부분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농수산물이나 이런 기초 의식주 상품들의 가격이 내려가면 당연히 이제 임금도 내려갈 텐데, 사실 임금이 내려간다기보다는 빨리빨리 실물 경제가 올라와 줘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임금이 올라간 임금이 내려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사소한 조정은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임금발 인플레는 유지될 거고요. 결국 나머지 실물 경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GDP가 빨리빨리 성장해서 이런 임금이라든가 사회 전반의 어떤 실물 경제 레벨을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경제가 굴러갈 겁니다.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끝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경제가 회복이 되려면. 다음으로 핵심 소매 판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레드북 소매 판매와는 좀 다른데요. 홀세일과 리테일이니까 코어 리테일은 자동차를 뺀 소매 판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판매가 어찌되었든 계속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 그건 아닙니다. 보시면 그리고 회복 속도도 계속 조금씩 빨라지고 있죠. 이렇게 전체적인 소매 판매가 인플레로 인해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지금 전년비로 따지는 미국 경제 지표들의 특성상 지금 큰 거시 지표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와중에 엄청나게 연준에서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소매 판매, 자동차를 포함한 소매 판매는 여기도 보시면 전년비 대략 이 정도 수준인데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확 줄어서 전년비 상태로 늘었다가 전월비로 그 다음에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정상적인 구간으로 수렴해 가고 있는 거죠. 아까 봤듯이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정상 수준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펀더멘탈 연준의 기준금리나 부동산 대출금리, 임금 등등이 지금 높게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려서 가는 것은 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임금을 내려서 데이터를 좋게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말이고요. 실제로는 빨리 GDP가 성장이 돼서 그 임금 상승 속도를 따라잡아야지 경제가 침체 없이 무난하게 정상으로 회복될 겁니다. 다음으로 기존 주택 판매인데요. 역시 부동산 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박살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제일 원인이죠.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코로나 사태 이후 터진 직후의 지표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거의 바닥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다음으로 재고인데요. 이게 전통적인 경제 모양에서는 재고가 올라가면 불황이 오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경제 특성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복잡합니다. 돈도 많이 풀려 있고 인플레이션도 발생했고 전쟁까지 터진 상황에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려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고가 계속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실물 경제는 정상적으로 접어들었는데 가게에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줄고, 그래서 기업들의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지가 되지만 기업들 재고는 결국 이렇게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발표한 그런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을 보면 대부분 다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재고가 요즘 하도 물류가 발달해서 재고 관리가 그렇게 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면 결국은 이게 기업들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는 감소폭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되게 안 좋아졌다가 금리도 올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의 꼭지점이 보인다고 이렇게 되니까 응답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슬슬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월 단위로. 그래서 이번 주는 보시면 처음 이제 만기일이 지났고요. 만기일 이후에 포지션 새로 구축해야겠죠. 구축하는 동안 좀 조정으로 예측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상승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 후반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잭슨홀 미팅에서 크게 의미를 둘 만한 발표를 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지금 뭐 하여튼 그래서 상승 후 조정할 걸로 봤는데 대체로 맞아 떨어졌고요. 재고는 늘었는데 소비는 좀 계속 10%가 넘는 때에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연준한테는 시간이 얼마 없었는데 소비가 버텨주고 실업이 버텨주고 가게가 버텨주니까 조금 더 연준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잡히고 향후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경기가 나빠질 요인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시장이 이제 점점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와가 물가가 너무 높죠. 지금 실물 경제가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인플레가 줄어들면 소매 판매가 정상적인 5%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들도 금리와 물가 둘 다 좀 빨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인플레이션이 살아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올려서 좀 하락 추세만 되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니까 빨리 고점을 찍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플레가 트랜지터리라는 동 이상한 소리만 하던 그 시절 후유증인 거죠. 정책 실패의 후유증. 다음 주는 PMI와 개인 물가 그리고 GDP가 발표됩니다. 얘네들이 좀 잘 나오면 시장은 상승폭이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3월 통화정책표와 6월 통화정책 사이에 핵심적인 게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3월인데 보시면 고점이 2024년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6월달 보시면 고점이 2024년이 아니라 2023년입니다. 2023년도에 고점을 찍고 내려갈 걸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연준에서 보고 있는 경기 모형들이 저희가 보고 있는 경기 모형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2023년도에 오고 지금 경제 지표들이 더 좋아지면 이쪽으로 더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결국 긍정적인 요인만 남게 되고 상승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변곡점을 지나서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연준의 정책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제일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